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2-2 전류를 조절하는 전압과 저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실험을 통해서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게 포인트인데요. 그렇다면 먼저 전류란, 전압이란, 저항이란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개념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에는 지금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정의들과 각각을 표현하는 기호 그리고 단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전류라는 것은 전하의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움직인다는 거죠. 이 류자는 바로 흐를 류자를 쓰기 때문에 전류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이 전류를 표현할 때는요. 바로 세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영어로는 intensity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기호로 표현할 때는 intensity의 앞글자인 I를 따다가 만든 바로 라지 I라고 씁니다. 이때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와 밀리암페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때 기본 단위는 암페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적용할 때는 이 밀리암페어를 암페어로 바꿔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넘어가서 전압이라는 것은요,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전압을 영어로 표현하면 voltage라고 표현하는데 마찬가지로 앞 글자를 따다가 라지 V라고 쓰는 것이 바로 전압의 기호입니다. 그리고 이 전압은요, 되게 좋은 게 단위 또한 마찬가지로 라지 V라고 써서 볼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은 기억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처음 배우는 단어인 바로 저항인데요. 저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항한다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저항이라는 영어 단어인 resistance에서 첫 글자를 라지 R을 따다가 만든 것이 저항의 기호인데요. 그래서 이 저항이라는 것을 처음 제시한 과학자 오음이라는 사람을 기리어서 단위 또한 마찬가지로 오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이 정의를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나아가 서술형 문제를 풀 때도 이 정의를 활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은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전류계와 전압계입니다. 자, 전류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계라는 것은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주는 기구인데 이때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0점 조절을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눈금의 위치가 0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직렬로 연결해야 됨을 기억해주세요. 직렬로 연결한다는 뜻은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직렬 연결한다. 이 측정하고자 하는 곳이 주로 저항입니다. 그래서 저항에 직렬 연결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극을 맞추어 연결을 하는데요. 플러스 단자에는 전원의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에는 전원의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큰 단자부터 연결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큰 단자부터라는 뜻이 무엇이냐? 원래는 5A, 500mA, 50mA 순서대로 점차 연결해 가면서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바로 수치가 잘 읽히는 단자 연결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mA가 넘어가는데 굳이 500mA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5A에 연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읽을 때는 눈금에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바로 눈금과 눈금 사이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눈금의 10분의 1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읽습니다.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큰 단자부터 연결하는데 이 단자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항에 혹은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직렬 연결한다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것은 이 극을 맞추어 연결하는 포인트랑 그 다음에 직렬로 연결했냐는 포인트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물어보는 것은 바로 이 눈금을 읽을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흔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눈금을 읽는 것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오른쪽에 사진을 봐주시면은 지금 현재 숫자들이 써있는 단자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바로 마이너스 단자인데요.
이 단자들이 지금 50mA, 500mA, 5A라고 써져 있어요. 현재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바로 500mA에 연결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눈금 부위에서 가장 숫자가 5A, 500mA, 50mA가 몇 번째 줄에 써져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줄에 해당하는 숫자들 중심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500mA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줄에 있는 숫자를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때 이 눈금이 숫자 어디를 가리키는지 확인하셔가지고 그 숫자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몇 밀리암페어죠? 바로 300mA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서 몇 암페어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300mA는 여러분들이 맨 뒤에 점을 찍어놓고 앞으로 몇 칸? 3칸. 하나, 둘, 셋. 이동을 하시면 0.3A라고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는 300mA 혹은 0.3A 둘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금을 읽고 해당하는 단위에 맞춰서 숫자를 적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마이너스 단자를 50mA에 연결했을 때 전류계의 눈금을 읽으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50mA에 연결되어 있다면 오른쪽에 써져 있는 숫자들을 보았을 때 가장 아래쪽에 있는 숫자에 해당하는 것을 읽으시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숫자들을 기준으로 읽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다면 눈금은 현재 숫자 30mA에 이제 향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30mA라고 쓸 수 있고 이것을 암페어로 바꾼다면 앞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했기 때문에 0.03A라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5A에 연결되어 있을 때 전류계 눈금을 읽으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바로 맨 위에 있는 5A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맨 윗줄을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맨 윗줄을 읽었을 때 눈금은 현재 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즉 3A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얘는 밀리암페어로 물어봤을 때 몇 밀리암페어일까요? 바로 3000m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위에 맞춰서 숫자를 자유자재로 변환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와 똑같아요. 전압계는 전류계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0점을 조절해 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병렬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병렬로 연결한다. 대표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곳은 주로 저항이라고 했었어요. 저항에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극을 맞추어 연결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단자는 전원의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는 전원의 마이너스 극에 연결한다 라는 내용이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큰 단자부터 연결을 하는 건데 이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수치가 잘 읽히는 단자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단자에 연결해야지 수치가 넘어가거나 너무 작게 변해서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것들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만약에 눈금과 눈금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눈금의 10분의 1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읽는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전압계를 보셨을 때 이 전압계의 눈금도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단자들 사이에서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바로 15V에 연결되어 있죠? 자, 15V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오른쪽에 15를 찾은 다음에 이 15를 기준으로 해서 숫자들의 형광펜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눈금이 숫자 어디를 가리키는지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바로 숫자 10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압계에 10V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단자가 3V에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읽어야 된다? 바로 맨 아랫줄을 읽어야 됩니다. 맨 아랫줄은 눈금이 현재 2V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V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전압계의 눈금은 2V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를 30V에 연결했을 때
전압계의 눈금은 또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오른쪽에서 30을 찾은 다음에 그 30에 맞춰서 숫자들을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눈금이 가리키고 있는 숫자는 20입니다. 따라서 20V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전류계와 전압계의 눈금 읽는 것을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전류계와 전압계의 눈금 읽는 것은 동일합니다. 현재 마이너스 단자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할 것. 그렇고 나서 가장 오른쪽에 써져 있는 그 숫자를 동일한 것을 찾은 다음에 그 줄에 맞춰서 그 숫자들의 형광펜을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눈금이 어떤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지 읽고 그대로 쓰기. 이렇게 3단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맞게 읽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전류계, 전압계를 읽는데 어려움은 크게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전류계와 전압계를 읽을 줄 안다면 바로 실험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실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긴 니크롬선, 전원장치, 스위치, 전류계, 전압계를 집게 달린 전선으로 연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이 전류계는 주로 A 혹은 MA라고 적혀 있는데 이 녀석은 긴 니크롬선, 즉 저항입니다. 이 저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압계는 이 저항에 대해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직렬과 병렬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요. 다음번에 우리 저항의 연결 파트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텐데요. 직렬은 말 그대로 이 직선을 이루듯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직렬이라고 하고요. 병렬이라는 것은요. 어깨에 손 올린 것처럼 친구 어깨에 손 올린 것처럼 이렇게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병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측정하는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스위치를 누르고 전원장치를 조절하여 전압계의 눈금을 1.5V씩 높이면서 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여 표에 기록한다. 와, 엄청 길죠? 이걸 좀 잘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위치를 누른다는 뜻은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 라는 뜻인 거고요. 전원장치를 조절하여 전압계의 눈금을 1.5V씩 높이면서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전압계의 눈금을 1.5V씩 높인다는 뜻은 우리가 조절하는 것은 바로 전압이라는 거였어요. 전압을 조절한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때 조절할 때 1.5V씩 높여간대요. 그리고 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여 지금 측정하는 것은 무엇이래요? 전류래요. 전류. 그래서 긴 니크롬선으로 저항은 일정하게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조절하는 것은 전압이고 따라서 결과값으로 측정하는 것은 전류의 세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다가 정리를 해보면 전류는 측정하는 거고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관찰 대상인 거죠. 전압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조절하는 거고요. 저항은 한 회로 안에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긴 니크롬선을 짧은 니크롬선으로 바꾸어 과정 1을 반복한다. 지금 여기서 바꾸는 것이 무엇이래요? 저항이래요. 일정하게 조절하는 조건을 만약에 다른 걸로 또 바꿔주는 거죠. 얘를 긴 니크롬선에서 짧은 니크롬선으로 바꿔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또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 따른 결과가 바로 아래에 나와 있어요. 실험 결과에는 긴 니크롬선을 연결하여 전압을 1.5V씩 높일 때 전류의 세기 측정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짧은 니크롬선을 연결하여 1.5V씩 높일 때 전류의 세기 측정 결과도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 그래프를 나타낼 건데 이때 이 긴 니크롬선은 우리가 빨간색 펜을 활용해서 나타낼 거고요. 그 다음에 짧은 니크롬선은 파란색 펜을 이용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행평가 때도 긴 니크롬선은 빨간색 펜으로 그래프를 그리라고 시킬 거고
짧은 니크롬선은 파란색 펜으로 나타내라고 시킬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 그리는 순서에 맞춰서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 그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축, 세로축에 화살표를 그리래요. 자, 그렇다면 맨 마지막 칸은 화살표를 그리는 데 사용하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에는 전압, 세로축에는 전류라고 써주고 원점 표시를 해줍니다. 자, 1단계 클리어고요. 두 번째 단계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축, 세로축에 눈금을 매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압의 가장 큰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압은 1.5V, 3V, 4.5V, 6V예요. 가장 큰 숫자는 현재 6V, 6V이기 때문에 눈금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다가 6.0V라고 써줍니다. 이때 단위는 같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기 때문에 편한 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6.0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칸인 상태에서 6.0V를 나타내야 되니까 우리 반을 한번 잘라볼게요. 반은 3.0이 될 거고요. 5칸의 반은 2.5칸이겠죠? 그래서 2.5칸에다가 1.5라고 써주고 마찬가지로 2.5칸이 더 지나간 다음에는 4.5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눈금을 나타낸 다음에 세로축도 표시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 10번째 칸에다가는 전류의 세기 중에 가장 큰 숫자를 써주는 거예요. 위에 표를 봤을 때 100, 200, 이 중에 가장 큰 숫자는 200이겠죠? 따라서 세로축에는 20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단위는 밀리암페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10칸이 200이면은 한 칸당 얼마겠어요? 20이겠죠? 그래서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이렇게 세로축은 총 10개의 눈금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행평가 때도 마찬가지로 칸수는 동일하게 4칸을 드릴 거고 세로축은 총 10칸의 눈금을 그리도록 할 거예요. 기억해주세요. 가로축은 4칸, 4개의 눈금, 세로축은 총 10개의 눈금이고 눈금의 위치는 지금 현재 그린 것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점을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긴 니크롬 선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긴 니크롬 선은 1.5V일 때 25를 했으니까 30대기 전, 자, 30대기 전에 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3.0일 때는 현재 50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50, 4.5V일 때는 75, 6V일 때는 100인 상황이에요. 자, 그 상태이고 이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자, 얘를 자를 직선 그리기 상태로 바꾼 다음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립니다. 원점부터 시작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딱 마지막 점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니크롬 선을 그리면은요. 짧은 니크롬 선은 1.5V일 때 50, 3V일 때 100, 4.5V일 때 150, 그 다음에 6V일 때 200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4.5V 지금 위치가 달라졌죠? 위치 틀렸으니까 다시 지우고 이렇게 그 다음에 2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직선 그리기 모드로 바꾼 다음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잘못했네요. 저기요. 네, 다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를 대고 그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빨간색 선은 긴 니크롬 선이고 파란색 선은 짧은 니크롬 선이에요. 지금 긴 니크롬 선과 짧은 니크롬 선을 비교해 봤을 때 긴 니크롬 선이 전류가 더 약하게 흐르고 짧은 니크롬 선은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직선 형태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런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서 전압과 전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의 모양에는 우리가 2가지 종류를 배웠어요. 관계에 따라서 하나는 이렇게 직선 모양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가로축에 있는 내용이 증가함에 따라 세로축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 바로 비례관계입니다. 반면에 그래프의 모양이 다음과 같이 곡선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가로축이 증가할 때 세로축은 감소하는 거죠. 즉 반대예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모양을 봤을 때 이렇게 원점에서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것들, 원점이 아니다 하더라도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보신 경우에는 바로 비례관계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성을 해보면 전류는 전압에 따라서 변한 거니까 전압에 비례한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과 전류는 비례관계에 있다 라고 써도 됩니다. 자, 3번 전압이 같을 때 두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떤지 부등호를 이용하여서 비교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전압이 같을 때를 한번 볼게요. 전압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쉽게 6V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V 상태를 보면은 지금 긴 니크롬선은 100mA이고 짧은 니크롬선은 200mA로 둘 중에 누가 더 전류가 많이 흐르고 있어요? 바로 짧은 니크롬선이 더 많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를 비교했을 때 짧은 니크롬선이 더 많이 흐른다고 이렇게 부등호를 이용해서 비교해보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짧은 니크롬선과 긴 니크롬선의 차이는 저항값의 차이만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저항이고 같은 전압을 줬을 때 전류가 달라진 이유는 저항의 크기 때문에 달라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인데 짧은 것과 긴 것 중에 누가 저항이 더 클까요? 방해하는 정도가 더 큰 것은 바로 긴 니크롬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니크롬선은 저항이 크고 짧은 니크롬선은 저항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긴 니크롬선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가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즉, 긴 니크롬선은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해하는 정도가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것 때문이다 라고 써주셔도 되고 반대로 짧은 니크롬선을 주어로 사용해서 짧은 니크롬선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전류가 상대적으로 많이 흐른다. 즉 짧은 니크롬선이 긴 니크롬선에 비해서 저항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옴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옴의 법칙에서 첫 번째 실험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긴 니크롬선 실험 하나만 했을 때는 저항이 일정할 때, 하나로 정해져 있을 때 전압을 지금 증가시켰더니 전류의 세기도 같이 증가하는 결과값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긴 니크롬선에서 짧은 니크롬선으로 저항을 바꿔보았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두 실험 결과를 비교하면 전압이 일정할 때, 즉 한 전압으로 똑같을 때 저항이 감소했죠. 지금 긴 니크롬선에서 짧은 니크롬선으로 감소했을 경우에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는 결과값을 얻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전압이 일정할 때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하자면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이에 대한 공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라고 쓸 수 있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문장에 대한 공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 그래프들을 세 가지 종류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종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항이 일정할 때. 자, 일정할 때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 위치에다가 숫자 1을 써줘 보세요. 그러면은 관계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표현하면 전류의 세기는 1분의 전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의 세기도 증가하죠? 하나가 증가할 때 다른 하나도 증가한다. 바로 무슨 관계? 비례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그래프에서 마찬가지로 화살표, 원점을 표시해 준 다음에 이 그래프의 형태는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압이 일정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압 위치에다가 숫자 1을 써줘 보도록 할게요. 즉, 전류의 세기는 저항 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항이 커지면 1분의 1, 2분의 2, 3분의 3, 점점 전류의 세기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가 증가할 때 다른 하나가 감소하는 것은 반비례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래프를 그릴 때 마찬가지로 화살표, 원점을 그린 다음에 저항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감소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전류가 일정할 때를 볼 수가 있는데 전류가 일정하다는 뜻은 그 결과값이 1인데 바로 저항이 있고 전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이 증가할 때 똑같이 1이 나오려면 전압도 같은 크기만큼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표현하면 1분의 1, 2분의 2, 3분의 3, 4분의 4 이렇게 똑같이 증가하면 증가해야 돼요.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도 증가하는 관계, 바로 즉 비례관계입니다. 이 비례관계를 나타낼 때도 그래프에 화살표, 원점을 그려주신 다음에 저항과 전압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관계는 다음과 같이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자, 이 세 개의 그래프들을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지금 선생님이 가로축에 쓴 거는 조절, 그에 따른 결과, 조절, 그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전류가 일정할 때는 이 저항과 전압 사이의 관계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전류가 일정할 때는 우리가 실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실험적으로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이론적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 저항이 일정한 경우와 전압이 일정한 경우는 실험적으로 얻어낸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얻어낸 오음의 법칙은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전류의 세기, 우리가 측정한 결과값은 바로 이 저항과 전압을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나온 결과값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오음의 법칙에 대한 공식은 I는 R분의 V, 즉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으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뭐 V는 IR 이런 식으로 오음의 법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공부 형태예요. 왜냐하면 실험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실험에 대한 것은 조금 무시된 수학적으로 암기하기 편한 형태로 제공되는 거라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험 결과값에 따른 그 공식을 그 형태 그대로 기억하시길 조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음의 법칙을 가지고 어떻게 시험 형태로 나오는지 살짝 맛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번 더 생각해보기를 보면은요, 지금 전압과 전류의 관계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지금 A와 B로 나와 있어요. 이 A와 B는 긴 니크롬선과 짧은 니크롬선과 마찬가지로 저항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지금 봤을 때 똑같은 전압을 줬을 때, 자, 5V 말고 다른 걸로 볼까요? 좀 더 쉬운 걸로 볼게요. 자, 3V라고 봐볼게요. 3V를 줬을 때 지금 저항 B는 0.2A가 흐르고요. 저항 A는 0.6A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저항의 크기를 비교한다는 뜻은 둘 중에 누가 전류가 더 적게 흐르니, 다시 표현하면 누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받는 정도가 더 크니?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전류가 적게 흐르는
저항 B가 저항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쓰면 저항 A보다 저항 B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나아가서 몇 배 더 크니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전류가 흐르는 정도를 방해하는 게 더 크다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 전류가 A가 B보다 몇 배? 3배 더 많이 잘 흐르고 있죠?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A보다 B가 흐르는 정도를 방해하는 게 3배 정도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A 대 저항 B는 1대 3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저는 방금 이렇게 계산하신 게 조금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요. 옆에 배웠던 ohm의 법칙 공식을 적용해서 저항 A 값과 저항 B 값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 전류의 세기는 지금 저항 값분의 전압 요 위치에다가 그대로 숫자를 대입하면 되는데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압은 3V, 전류는 0.6A입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0.6A는 저항 A분의 3V라고 쓸 수 있죠. 따라서 저항 A 값은 어떻게 나와요? 0.6A 분의 3V입니다. 계산하시면 얘는 10분의 6, 1분의 3 해서 6분의 30 해서 5ohm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저항 B의 같은 경우에는 0.2A가 흐르고 저항 B가 있으면 3V일 때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저항 B는 0.2A 분의 3V이기 때문에 계산했을 때 1분의 3, 10분의 2, 계산하면 2분의 30 해서 저항 B는 15ohm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항 A 값은 5ohm이고 저항 B 값은 15ohm이기 때문에 1대 3의 결과를 또 마찬가지로 얻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그래프를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게 다음과 같이 3개입니다. 자, 첫 번째 저항값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두 번째 그 비례식을 쓰시오. 세 번째 그 각각의 저항값을 계산하시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질문을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 물어볼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 3가지를 모두 다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자, 그런데 요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래프의 형태를 거꾸로 뒤집은 형태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가로축에는 원래 전압이었는데 전류로 바꿨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전압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형태예요. 이 경우는 그냥 바뀐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같은 전압일 때 혹은 뭐 다른 전압일 때 뭐 등등 조금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같은 전압일 때는 0.2V를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게 0.2V일 때 저항 A는 1A, 저항 B는 2A, 저항 C는 4A가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만 생각해 주셔도 돼요. 같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똑같은 전압을 줬어요.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저항 A는 1A가 흐르고 저항 B는 2A, 저항 C는 4A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에 방해받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이다? 누구다? 바로 저항 A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전류가 가장 적게 흐르고 있으니까 방해받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저항 A, B, C의 저항을 비교해보면은 저항 A가 가장 크고 저항 B가 가장 그 다음이고 마지막으로 저항 C가 가장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한 B를 또 구할 수가 있는데 B는 뭐 4대 2대 1 뭐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저항의 크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크기를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은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요. 지금 저항 A 같은 경우에는 전류의 세기가 1A고 이때 전압은 똑같이 0.2V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
기호로 쓸게요. 저항 A 이렇게 썼는데 따라서 저항 A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0.2V를 1A로 나눠줬다. 따라서 0.2ohm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저항 B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V를 줬는데 0.2V를 줬는데 전류가 2A가 흘렀죠? 그래서 저항 B 같은 경우에도 저항 B는 2A 분의 0.2V로 쓸 수 있고 계산하면 0.1oh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저항 C는 어떻게 계산하냐? 바로 0.2V일 때 4A가 흘렀고 따라서 저항 C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저항 C는 그렇다면 4A 분의 0.2V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4분의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0.05ohm이 나오게 됩니다. 오, 순간 당황했어요. 계산 안 되는 줄 알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몇 대 몇 대 몇 이렇게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저항 A 대 저항 B 대 저항 C는 비례식으로 0.2ohm 대 0.1ohm 대 0.05ohm으로 쓸 수 있고 이거는 소수점은 하나씩 뒤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20대 10대 5로 나눌 수가 있고 또 5로 바꿔주시면 4대 2대 1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기 값을 비례식으로 바꾸면 저항 A 대 저항 B 대 저항 C는 4대 2대 1이다 라고 계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아까 말했다시피 선생님이 여기 있는 전류의 값을 거꾸로 써준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저항의 크기를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저항값의 크기를 비례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며 세 번째 저항값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ohm의 법칙의 공식에 대입하여 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형태가 세 가지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그래프마다 구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바로 실험을 직접적으로 해봤었어요. 수업 때 해봤었는데요. 그때 요 실험 값들을 직접 계산해보니까 어땠나요? 전류의 세기가 완벽하게 잘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실험을 수천 번, 수만 번도 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 그리는 순서에 맞춰서 화살표, 원점 표시한 다음에 각각에 대한 눈금을 꼭 표시해 주신 다음에 숫자들을 균등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총 10칸씩 나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행평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금 문제들 다른 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해석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는지 서술을 할 수 있냐면요. 자, 서술형 문제. 자, 저항이 일정할 때, 같은 저항일 때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 따라서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내용이 조금 반대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전압이 일정할 때는 전류가 감소하면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 따라서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러므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라고 최종 정리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 파트 ohm의 법칙에 배웠던 요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요 내용과 연계해서 서술형으로 쓰는 것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적용 파트를 같이 보면은요. 이 적용 파트는 아까 봤던 그래프랑 동일합니다. 즉, 요 그래프랑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그래프를 적용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두 가지 문제를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항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풀이 과정은 아까 선생님이 막 풀었는데 그거랑 동일합니다.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이므로 라는 걸 먼저 써주시고 난 다음에 각각의 위치에 숫자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전압 3V일 때 저항 A는 0.6A는 저항 A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3V이다 라고 써준 다음에 따라서 저항 A는 0.6A분의 3V 해서 계산해주면 얼마 나와요? 10분의 6, 1분의 3 해가지고 6분의 30, 5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 B 마찬가지로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이므로 라고 공식을 먼저 써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0.2A는 저항 B분의 3V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항 B는 0.2A분의 3V는 10분의 2, 1분의 3 해가지고 2분의 30, 15옴이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 쓰는 거 꼭 연습해 주시고요. 이어서 여기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상하는 문제입니다. 전류의 세기를 예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 다음에 만약에 전압을 내가 더 늘려줬으면 어떤 전류가 흐를까라고 예상해서 쓰는 건데요. 현재 이 내용을 3V일 때 0.6A 흐르고 3V일 때 0.2A가 흐르는데 얘가 만약에 12V로 증가했어요. 몇 배로 증가하는 거예요? 4배로 증가하겠죠. 그러면 각각의 전류의 세기도 4배씩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4배씩 증가했을 경우를 예상하는 거다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항 A에서는 몇 암페어가 흘렀겠어요? 64, 24, 2.4A가 흐를 거고 그 다음에 저항 B에서는 0.8A가 흐를 거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쓰던 답을 쓰던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단위를 쓰라는 내용입니다. 단위를 꼭 쓰셔야 되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단위가 다음과 같이 하나는 잘못했네. 이렇게 전압이 또 마찬가지로 단위를 꼭 써주셔야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숫자를 그냥 막 쓰는 경우가 있는데 숫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단위와 함께 쓰는 것을 꼭 연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 단위를 함께 써주세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금속선의 저항을 또 비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금속선들이 저항이 어떨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쓰는 건데요. 먼저 전압과 전류가 흐를 때 어떤 전기저항이 가장 큰 것을 고르고 그 이유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전기저항이 가장 큰 금속선은 철인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쓰는 것을 좀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로 전기저항이 크다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가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저항에 대한 개념을 활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내용을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프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그래프에서 같은 전압일 때 전류가 낮은 것은 철이다 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걸 고르기 때문에 같은 전압, 우리 이렇게 직선 쫙 그어버리면 같은 전압일 때 지금 전류가 가장 적게 흐르고 가장 많이 흐르는 것은 구리와 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철이, 금속선이 가장 전류가 적게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같은 전압일 때
혹은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가 가장 적게 흐르는 것은, 가장 낮은 것은 철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전기 저항이 가장 큰 금속선은 철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기 저항이 가장 큰 금속선은 철이다 라고 쓰는 요 마지막 문장이 결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이유를 작성해 주시면 이 그래프에 대한 문제도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오음의 법칙을 배웠는데요. 첫 번째 먼저 오음의 법칙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우기 전에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정의를 배우고 그것을 기호로 쓰는 것도 배워봤고 단위로 쓰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단위는 무엇인지 배워봤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은 전류와 전압을 회로에서 얼만큼 흐르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구인 전류계와 전압계의 사용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이때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평렬로 연결한다는 개념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볼 것은 바로 이 전류계와 전압계의 눈금을 읽을 줄 아니? 라는 것을 물어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금을 각각 마이너스 단자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눈금을 읽는 것을 배워보았고요. 그 다음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렸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전압과 전류 사이에서는 비례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짧은 니크롬선과 긴 니크롬선을 바탕으로 해서 저항에 따른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걔를 이제 선택형으로 먼저 개념을, 오음의 법칙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식으로 쓰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 공식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필평가 때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서 전류, 전압, 저항 사이 관계 그래프 세 가지를 배워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과연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옆에 있는 한 번 더 생각해보기 그래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았는데요. 특히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 그래프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은 저항인데요. 이 저항에 대한 문제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였어요. 저항의 크기를 부등호로 비교해보기,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이런 것을 비교해 보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저항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을 배워보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것을 비례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배워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서 그 다음 시간에 배웠던 것은 바로 이 전류, 전압, 저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전에 배웠던 문장 그대로를 서술형으로 바꿔보는 형태가 어떤 건지를 배워보았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활용해서 전류의 세계를 예상하는 것도 배워보았고요. 풀이 과정과 함께 저항의 크기를 구하는 서술형 문제를 대비해보았습니다. 서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서술형 유형 중에 하나인 바로 철, 알루미늄, 아연, 니켈, 구리 이런 금속선의 전압을 줬을 때 각각 어떻게 흐르는지, 전압과 전류 사이 관계 그래프를 줬을 때 각각의 저항을 비교하여 저항값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서술하는 것을 세 가지 스텝, 즉 저항의 개념을 활용해서 저항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쓰고, 그래서 전기 저항이 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쓰라고 했었어요. 두 번째, 그래프를 해석하라고 했었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따라서 전기 저항의 가장 큰 금속선은 철이다 라는 내용까지 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스텝을 통해서 이유를 서술하는 서술형 문항까지 같이 대비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평가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볼 내용이니 반드시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기 파트에서의 꽃은 바로 여기 오음의 법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열심히 공부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